5월 26일. 자네는 옛날부터 내 성벽을 알고 있겠지. 마음에 드는 곳에 정착하여 그곳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조촐하게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그것 말일세. 그런데 여기서 나는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곳을 발견했다네. 이 도시에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발하임이라는 마을이 있네. 언덕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가 아주 재미있네. 그 마을에는 좁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벼란간 골짜기 전체가 내려다 보인다네. 마을 여인숙에서는 나이에 비해 아주 유쾌하고 활발한 안주인이 포도주, 맥주, 커피 따위를 팔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것은 두 그루의 보리수일세. 사방으로 넓게 퍼진 나뭇가지들이 교회 앞에 조그만 광장을 덮고 있는데 그 광장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는 농가와 곳간 그리고 저택들이 들어서 있네. 이렇게 정답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광장은 일찍이 본 적이 없을 정도라네. 나는 여인숙에서 조그마한 탁자와 의자를 그 광장으로 들고 나와 거기서 커피를 마시며 호메로스를 읽는다네. 말게기엔 어느 날 오후 내가 처음으로 아주 우연히 그 보리수 그늘 아래에 왔을 때 광장은 정말 고요했었네. 모두들 일을 하러 들에 나간 것일세. 오직 4살쯤 된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땅바닥에 앉아서 또 한 아이, 태어난 지 반년 가량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제 무릎 사이에 앉히고 두 팔로 아기를 안아 제 가슴에 기대어 놓고 있는데 말하자면 큰아이의 팔이 일종의 의자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었네. 그 사내아이는 검은 눈으로 쉴 새 없이 사방을 둘러보면서도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네. 그 광경이 내 마음에 들었다네. 나는 그 맞은편에 놓여있는 쟁기에 걸터앉아 매우 즐거운 기분으로 이 의좋은 형제상을 스케치했네. 바로 그 곁에 산 울타리, 곳간문, 그리고 부서진 짐수레의 바퀴 2-3개 등을 있는 그대로 그 속에 그려 넣었네. 그리하여 1시간 뒤에는 내 주관적인 잔재주가 조금도 가미되지 않은 잘 정돈된 재미있는 그림이 완성되었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자연만을 근거로 그릴 그림 생각을 더욱 굳혔네. 자연만이 무한히 풍요로우며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드는 걸세. 규칙의 장점도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시민사회를 찬양하는 말과 대동소이한 것일세. 물론 규칙에 따라 그대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속하고 천박한 작품을 만들지는 않을 걸세. 그것은 세상의 규칙과 범절에 따라 판에 박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웃 사람들의 비난 대상이 되거나 몹쓸 악당이 되거나 하는 일이란 결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세. 그러나 그 반면에 모든 규칙은 아무래도 자연의 진정한 감정과 그 참된 표현을 파괴해 버리고 마는 것일세. 그건 지나친 말이다. 규칙은 제한을 할 뿐이다. 불필요한 덩굴을 잘라낼 뿐이야. 이렇게 자네는 말하겠지. 좋아. 그렇다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네. 그것은 마치 연애와 같은 걸세. 어떤 청년이 한 처녀에게 홀딱 반해서 매일같이 그녀의 곁에 붙어 살다시피 하면서 자신이 그 처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쉴 새 없이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력과 재산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치세. 거기에 한 사람의 속물, 이를테면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세. 젊은이, 연애는 인간적인 일이오. 따라서 당신도 인간적으로 연애를 해야만 하오. 당신의 시간을 나누어서 일부는 사업에 돌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애인에게 바치도록 해요. 당신의 재산을 잘 계산할 것,
그리하여 필요 경비를 따로 제쳐두고 그 나머지 몫으로 애인에게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왈가왈부하진 않아요. 다만 그것도 너무 잦으면 안 돼요. 애인의 생일이나 명명일 같은 때에만 하도록 해요. 그 충고에 따른다면 그는 쓸모 있는 청년이 되겠지. 나 역시 그를 관리로 채용하도록 어느 군주에게나 추천할 걸세. 그러나 그는 애인으로서는 그것으로 끝장일세. 그리고 그가 만일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은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거야. 아, 나는 자네들에게 묻고 싶네. 천재의 분류가 둑을 무너뜨리고 소용돌이치며 밀어 닥쳐와서 자네들의 영혼을 뒤흔들며 경탄케 하는 일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드문가. 그것은 그 분류의 양쪽 두가에 점잖은 신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일세. 그 신사들이 자기네 정원이나 튤립 화단 혹은 채소밭이 망가질까봐 재빨리 제방을 쌓기도 하고 배수 공사를 하기도 함으로써 닥쳐올 위험을 미리 막기 때문이란 말일세. 5월 27일 이제 보니 나는 비유와 연설을 늘어놓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 아이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자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잊은 것 같구먼. 어제 편지에서 자네에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그림의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 쟁기에 걸터 앉은 채 2시간이나 그대로 있었다네. 저녁 때가 다 되었을 때 가정주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그 아이들에게로 급히 다가왔네. 아이들은 그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얌전히 있었던 걸세. 그 여자는 한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보고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더군. 필리프, 너 정말 착하구나. 그녀는 나에게 눈인사를 했네. 나도 눈인사를 하며 일어나서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었지.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큰 아이한테 흰빵 반쪽을 준 다음 갓난아기를 안아 올리더니 어머니의 사랑에 물씬 풍기는 키스를 하더군. 그녀는 말했네. 이 필리프에게 아기를 맡겨놓고서 제일 큰애를 데리고 시내에 갔었지요. 흰빵이며 설탕, 죽을 술 질냄비를 사려고요. 보니 뚜껑이 떨어져서 열린 그 바구니 속에 그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네. 한스, 이것이 갓난아이의 이름이었네. 에게 오늘 저녁에 스프를 끓여주려고요. 개구쟁이 녀석 큰아이가 어제 질냄비를 깨트려 버렸거든요. 남은 죽을 서로 먹으려고 필리프와 싸우다가 말이에요. 그 큰아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나는 물었네. 풀밭에서 2-3마리의 거위를 뒤쫓고 있노라고 그녀는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큰아들이 뛰어오더니 바로 아랫 동생에게 개암나무 회초리를 선물하는 것이었네.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녀는 그 마을의 학교 교사의 딸이며 그녀의 남편은 사촌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스위스에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모두들 남편을 속이려 한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네. 남편이 편지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도 답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떠난 거지요. 언짢은 일이나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남편한테서 도무지 소식이 없어서요. 나는 그녀와 그대로 헤어지기가 어쩐지 서운해서 2 아들에게 1크로이처씩을 주고 갓난아이를 위해서도 1크로이처를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시내에 나가거든 수프에 곁들일 흰빵을 사다 주라고 말했네. 그런 연후에 우리는 헤어졌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지요. 고백하거니와 도저히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을 때는 그런 여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의 폭풍우도 잔잔해지곤 한다네. 그런 여인은 안달, 복달하는 법 없이 행복스럽게 정착하여 생활의 좁은 테두리를 돌며 그날그날을 살아나가는 거라네. 나뭇잎이 지는 것을 보고서도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뿐 다른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 그때 이후로 나는 곧잘 그곳에 간다네. 아이들은 이제 나하고 아주 낯이 익어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에는 설탕을 얻어먹고 저녁에는 버터빵과 우유를 나누어 마시곤 한다네. 일요일에는 그들에게 1크로이처씩을 꼭꼭 주기로 하고 있네.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거기 가지 못했을 때는 주막집 여주인에게 나 대신 그들에게 돈을 주라고 해두었네. 아이들은 스스럼이 없어져서 나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네. 특히 마을 아이들이 많이 모였을 때면 그들의 드센 감정과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네. 이 훌륭한 신사에게 아이들이 폐를 끼치지나 않을까 해서 애들의 어머니가 무척 신경을 쓰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느라고 나는 꽤 애를 먹었다네. 5월 30일. 지난번에 내가 그림에 대해서 썼던 것은 시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일세. 멋진 대목을 찾아내어 그것을 대담하게 표현하면 되는 걸세. 그렇게 하면 물론 적은 말로써 많은 것을 나타낼 수가 있지. 내가 오늘 목격한 광경을 그대로 묘사한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가가 될 걸세. 그러나 문학이니 정경이니 목가니 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나. 우리는 자연현상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면 됐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거릴 필요는 없네. 이런 서론을 늘어놓았다고 해서 그야말로 대단한 일을 기대한다면 자네의 그 기대는 완전히 어긋날 걸세. 그토록 세차게 내 흥미를 끌었던 것은 어느 농가의 한 젊은 머슴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내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자네는 의례 내가 과장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겠지. 아무튼 그 무대는 역시 발하임인데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생길 만한 곳은 역시 발하임밖에는 없다네. 그 보리수 아래에서 커피 파티가 있었네.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별로 탐탁치 않았으므로 핑계를 대고 한데 어울리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네. 농사꾼 차림의 한 젊은 청년이 그 근처의 농가에서 나오더니 지난번에 내가 걸터 앉아서 스케치를 했던 그 쟁기를 손질하기 시작했네. 그 인상이 마음에 들기에 나는 그에게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네. 우리는 곧 가까워졌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늘 그렇지만 곧 흉허물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어떤 과부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데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네. 그 여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나는 곧 이 청년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여주인을 사모하고 있음을 알아챘지.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여주인은 이제 젊지도 않고 첫 결혼에서 하도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재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네. 그의 말투로 미루어 그 여주인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이 아름답고 매력 있는 존재이며 또 첫 결혼에서 겪은 그 쓰라린 상념을 지워버리기 위해서도 그녀가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 수 있었네. 이 청년의 순수한 모정, 그 사랑과 진정을 그대로 자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되풀이해야만 하겠지. 여간 위대한 시인이 아니고서는 그의 몸짓이며 표정, 목소리에 담긴 정감, 눈길 속에 깃들어 있는 정열 등을 동시에 자네에게 전달하기는 불가능할 걸세. 아니, 아무리 위대한 시인이라도 그의 태도와 표정 속에 어려있는 애처로움을 제대로 표현하긴 힘들 거야. 더구나 내가 여기에 그것을 재현한다면 서투른 실패작이 될 뿐이지. 특히 내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내가 자기와 여주인과의 관계를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여주인의 정숙한 처신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하고 그가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하는 점이었어. 여주인의 얼굴 생김새며 젊음의 매력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꼼짝없이 자기를 사로잡는 그녀의 몸매에 대해 얘기하는 그 청년의 태도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나는 마음속으로 되풀이할 수 있을 뿐일세. 나는 출생 이후 오늘날까지 안타까운 욕정과 뜨거운 소망이 이토록 순수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일찍이 본 적이 없네. 아니,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네. 이러한 순수성과 진실을 생각하면 내 영혼은 심층으로부터 불타오른다네. 그 진실과 애정의 생생한 모습은 어디를 가나 나를 따라오네. 마치 그 불꽃이 나에게 옮겨 붙기라도 한 것처럼 숨가쁘고 애가 탄다네. 이런 소리 한다고 나를 나무라지는 말게. 나는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그녀를 만나보고 싶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를 만나는 건 피하는 게 낫겠네. 애인의 눈을 통해 그녀를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네. 직접 보면 지금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녀와는 딴판일 우려가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영상을 무엇 때문에 깨뜨려 버릴 것인가. 6월 16일. 왜 편지를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소리를 묻다니. 그러고도 자네는 학자 축에 끼는가? 그래, 짐작이 가지도 않는단 말인가? 나야 의뢰 건재하고, 아니, 건재 이상일세. 게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친지가 생겼는데 그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다네. 나는 글쎄 뭐라고 써야 할지 알 수가 없네.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한 여인과 어떻게 하여 알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해. 나는 행복하며 만족하고 있네. 그래서 훌륭한 사실 기록자가 될 수 없는 걸세. 천사라네. 제기랄. 이건 누구나 자기 애인을 가리켜 하는 소리 아닌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자네에게 설명할 수가 없네. 요컨대 그녀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네. 더없이 총명하면서도 순진하며 더없이 착실하면서도 다정하고 더없이 발랄하고 활동적이면서도 차분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여인일세. 그녀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모두가 하찮은 잔소리, 어쭙지 않은 추상적 표현이 될 뿐. 그녀의 모습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할 걸세. 이 다음에, 아니지, 이 다음으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말일세.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사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뒤로 나는 벌써 3번이나 펜을 놓고 뛰쳐나가려 했다네. 나는 오늘 아침에 오늘은 그녀에게 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를 했던 터일세. 그런데도 자꾸만 창가로 가서는 해가 어디쯤 떠있나 살펴보곤 하는 걸세. 나는 나 자신을 이겨내지 못했네. 그녀에게 가지 않을 수가 없었네. 거기 갔다가 지금 막 돌아온 참일세. 비렐름이여, 나는 밤참으로 빵을 먹고 자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세. 그녀가 귀엽고 발랄한 어린이들, 곧 8명의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광경을 보면 내 영혼은 크나큰 환희에 젖는다네.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아무리 읽어봤자 자네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겠군. 좋아.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가라앉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함세. 지난번에 자네에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나는 법무관인 S씨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나에게 자기 운둔 철학이보다는 자기의 작은 왕국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했었지. 그런데 나는 그분 집에 놀러 가는 걸 미뤄오고 있었다네. 만일 우연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한적한 고장에 숨겨져 있던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거기에 가지 않았을 것일세. 내가 알게 된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무도회를 개최했는데 나도 기꺼이 거기에 참석했었지. 나는 마음씨가 곱고 예쁘장하기만 할 뿐 달리 이렇다 할 장점이 없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소녀에게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네. 서로 협의를 한 결과 내가 마차를 새내어 파트너인 그 아가씨와 그녀의 사촌 동생을 태우고 무도회장으로 가되 그 도중에 샤를로테 에슨의 집에 들러 그녀를 데리고 가기로 합의가 되었지. 아름다운 아가씨를 알게 되실 거예요. 숲을 속에 널찍하게 나 있는 길을 따라 그 사냥 별장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 속에서 내 파트너인 그 소녀가 말했네. 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고 그녀의 사촌 동생이 덧붙이는 걸세. 왜요? 하고 나는 물었지. 그 아가씨는 벌써 약혼한 분이 있으니까요. 하고 내 파트너인 소녀가 대답하더군. 약혼자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지금 여행 중이랍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일도 있고 또 좋은 일자리를 물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15분쯤 전에 우리는 그 집 문 앞에 닿았어. 몹시 무더웠다네. 여자들은 소나기가 한바탕 내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들을 했네. 지평선 일대에 우중충한 잿빛 구름이 깔려 있어서 비바람을 몰고 올 것만 같았네. 나는 어설픈 기상학의 지식을 둘러대며 여자들의 걱정을 달래긴 했으나 나 자신도 속으로는 무도회가 소나기로 중단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네.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가 문간에 나오더니 로테 아가씨가 곧 나오실 테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군. 나는 안뜰을 지나서 우람한 안채를 향해 걸어갔지. 입구의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정겨운 광경이 눈에 띄었네. 현관 방에 2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 6이 한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네. 몸매가 아름다운 중키의 그 소녀는 청초한 흰옷을 입었는데 팔과 가슴에 연분홍 장식끈이 달려 있었네. 소녀는 흙방을 손에 들고
자기를 둘러싼 아이들에게 각각 그 연령과 식욕에 따라 한 조각씩 잘라주었는데 어느 아이에게나 그야말로 다정스레 그것을 건네주는 것이었네. 아이들은 빵을 채 자르기 전부터 저마다 그 작은 손을 높이 치켜 올린 채 기다리고 있다가 빵 조각을 받으면 아주 천진스럽게 고마워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세. 그러고서 아이들은 각자가 받은 몫에 만족하며 자기들의 언니인 루테가 타고 갈 마차와 손님들을 보려고 어떤 아이는 뛰어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얌전한 성품인지 천천히 걸어서 대문께로 나왔다네. 미안합니다 하고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네.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도록 하고 또 아가씨들을 기다리게 해서 옷을 갈아입고 또 제가 집을 비우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 아이들에게 저녁 빵 주는 일을 깜빡 잊었었거든요. 아이들은 빵을 꼭 제가 잘라주어야만 한다고 막무가내랍니다. 나는 그저 상투적인 인사를 했지. 나의 마음은 온통 그녀의 자태와 목소리 그리고 그 동작에 집중되어 있었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거실로 뛰어갔을 때 나는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와 이 최초의 놀라움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여유를 찾았다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를 보고 있었네. 나는 막내둥이에게로 다가갔다네. 그 애는 매우 귀염성스러운 얼굴의 사내아이였는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군. 그때 루테가 되돌아와서 루이, 사촌 형님하고 악수해야지 하고 말했네. 그 아이는 시키는 대로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었네. 콧물을 흘려 코밑이 약간 지저분했지만 나는 그 애에게 마음에서 우러난 키스를 했네. 사촌 형님이란요? 하고 루테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지. 나를 아가씨의 친척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는 건가요? 아, 그건 하고 루테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저희들에겐 사촌이 아주 많답니다. 설마 그들 가운데서 선생님이 가장 나쁜 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소피 언니를 자기처럼 생각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타일렀네. 두세 아이는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했으나 6살쯤 된 숙성해 보이는 금발머리 소녀는 이렇게 말하더군. 그렇지만 소피 언니는 루테 언니가 아니잖아. 우린 루테 언니가 더 좋단 말이야. 사내 아이 둘은 어느 틈에 마차 뒤에 올라타고 있었네. 내가 사이에 들어 조정을 해서 루테는 숲 입구까지 아이들이 그대로 마차를 타고 가도 좋다고 허락했네. 그 대신 아이들은 장난치지 않고 얌전히 있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했지. 우리는 제각기 자리에 앉았어. 여자들은 인사를 나눈 다음 서로의 옷맵시, 특히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은 후 그날 저녁 무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네. 그 이야기 도중에 루테는 마차를 세우게 하고 동생들을 내리게 했네. 아이들은 루테의 손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고 싶어 하더군. 큰아이는 15세의 소년다운 정감이 어린 키스를 했으나 작은 아이는 후딱 해치워 버리더군. 루테는 동생들에게 얌전히 잘 있으라는 말을 다시 한번 했고 우리가 탄 마차는 달려가기 시작했지. 내 파트너의 사촌 동생이 일전에 보내준 책을 다 읽었느냐고 루테에게 물었네. 아니요 하고 루테는 대답했네. 그 책은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돌려드리겠어요. 그 전의 책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책인데요? 하고 내가 묻자 어떤 책 이름을 댔는데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나는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서 착실한 성품을 감지할 수 있었네.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 새로운 정신이 그 얼굴에서 번득이는 걸세.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자기 말을 내가 이해해 준다는 사실에 만족하여 점점 더 부드러워져 가는 것 같았다네. 좀 더 어렸을 때는 하고 루테는 말했네. 저는 소설을 제일 좋아했어요. 어떻게나 재미있는지 일요일이면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미스 제니라든가 그런 주인공의 행운과 불운에 정신없이 빠져들곤 했지요. 지금도 그런 책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좀처럼 책을 읽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왕에 읽을 바엔 제 취향에 맞는 책을 읽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란 그 작품 속에서 저 자신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고 저와 같은 처지의 생활 묘사로 친근감이 가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그런 작가예요. 저희 가정생활이 물론 천국과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지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의 감동을 감추느라고 무척 애를 썼다네. 그러나 그렇게 오래도록 감추고 있을 수는 없었네. 그녀가 골드 스미스의 소설 웨이크필드의 목사를 비롯한 몇몇 소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아주 정확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만 무아지경이 되어 속에 있는 말을 깡그리 다 털어놓고 말았지. 그러다가 얼마 후에 로테가 다른 사람에게로 말머리를 돌렸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네. 다른 두 여자들이 그 사이에 줄곧 자기네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촌 동생이란 여자는 몇 번이나 콧등에 잔주름을 지으며 비웃듯이 나를 쳐다보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네. 화제는 댄스의 즐거움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네. 이런 열정이 결점이라고 하더라도 하고 루테는 말했네. 서슴없이 고백하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댄스를 좋아합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라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엉터리로나마 무곡을 치고 있으면 그런 대로 기분이 풀리곤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그야말로 홀린 듯이 그녀의 그 검은 눈을 쳐다보고 있었다네. 그 생동하는 입술, 그 발갛게 상귀된 볼이 내 마음을 여지없이 사로잡았네. 그녀의 멋들어진 말에 넋을 빼앗겨 나는 몇 번이나 그녀의 말을 잘못 듣곤 했다네. 나를 잘 알고 있는 자네니까 능히 짐작할 만하겠지. 아무튼 무도회장 앞에 이르러 마차에서 내렸을 때 나는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저물어가는 세계 속으로 꿈결처럼 빨려 들어갔고 불이 밝혀진 홀에서 울려나오는 음악 소리도 내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네. 두 신사, 아우드란 씨와 다른 한 사람 모 씨는 이름 따위를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겠는가. 우리 마차가 있는 곳까지 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었는데 그들은 내 파트너의 사촌 동생과 로테의 댄스 파트너로서 각자 자기의 상대 여성을 무대 회장으로 인도해 갔네. 나도 내 파트너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지. 우리는 이리저리 뒤얽히며 미뉴에트를 추었네. 나는 잇따라 다른 여자에게 같이 추기를 청했는데 반갑지 않은 상대일수록 한 번 어울리면 좀처럼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더군. 로테와 그 파트너는 영국식 댄스를 추기 시작했네. 이윽고 차례를 따라 그들이 우리 조와 한데 어울려 선회를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자네도 짐작할 만하겠지.
그녀가 춤추는 모습을 자네에게도 보여주고 싶네. 그녀는 몸과 마음을 온통 춤에만 집중시켜 그 속에 몰두해 버리는 걸세. 몸 전체가 하나의 화음일세. 아무런 근심도 거리낌도 없으며 오직 춤만이 전부요. 춤 이외의 일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다네.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이 그녀에게서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네. 나는 로테에게 두 번째 데모곡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청했네. 그녀는 세 번째 데모곡에서 상대가 되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그지없이 사랑스럽고 솔직한 태도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독일식 댄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었네. 여기서는 하고 로테는 말을 계속했다네. 한 조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은 독일식 댄스를 출 때도 그대로 짝을 짓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제 파트너는 왈츠를 잘 못 추니까 그걸 안 춰도 되면 좋아할 거예요. 선생님의 파트너도 왈츠는 출 줄을 모르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영국식 댄스를 출 때 보니 선생님은 왈츠를 잘 추시더군요. 그러니까 독일식 댄스의 상대로 저를 희망하신다면 선생님께서 제 파트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의 파트너에게 이야기할게요. 나는 그러겠노라고 약속에 약속을 했네. 그리하여 우리가 짝을 지어 춤추는 동안 로테의 파트너인 그 신사는 내 파트너의 상대가 되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지. 드디어 춤이 시작되었네. 우리는 얼마 동안 팔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춤을 즐겼지. 그녀의 춤추는 모습은 경쾌하고 매력적이었네. 이윽고 왈츠가 시작되어 1000개의 별들처럼 서로의 주위를 선회하기 시작하자 그걸 제대로 출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므로 처음에는 다소 어수선했네. 우리는 혼란이 진정되기를 느긋하게 기다렸지. 그리하여 서투른 사람들이 물러가고 홀에 거치적거리는 대상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가볍게 춤추기 시작했네. 우리 조와 아우드란 조만이 오래도록 춤을 추었지. 일찍이 그토록 경쾌하게 춤추어 본 적은 없었네.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네.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품에 안고 번개처럼 춤추며 돌아가다 보니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걸세. 그리고 비렐리며 정직하게 고백하지. 나는 맹세를 했다네. 내가 사랑하고 갈구하는 이 소녀로 하여금 결코 나 이외의 사람과는 왈츠를 못 추게 하겠노라고 말일세. 설령 그 때문에 내가 파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분 알아주겠지?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천천히 걸어서 홀을 두세 차례 돌았네. 그런 다음에 로테는 자리에 앉았네. 내 몫으로 갖다 놓았던 몇 개의 오렌지가 그때 남아있는 유일한 과일이었는데 그것이 아주 요긴하게 쓰였네. 그런데 그 오렌지를 로테가 한 자리에 앉은 염치 없는 여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가슴이 쓰리더구먼. 세 번째 영국식 댄스에서 우리는 두 번째 조가 되었네. 사람들의 대열 속을 누비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고 순수한 즐거움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춤추고 있는 로테. 나는 황홀감에 젖은 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 팔을 끼고 춤을 추었네. 그러다가 어떤 부인 옆을 지나게 되었네. 그 부인은 이미 젊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애교 있는 얼굴이었으므로 그 전에도 눈여겨본 적이 있는 여자였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로테에게 시선을 보내더니 위협하듯이 손가락 하나를 쳐들고는 우리가 스쳐 지날 때 의미심장하게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2번씩이나 입 밖에 내는 것이었네. 알베르트란 누군가요? 하고 나는 로테에게 물었지. 묻는 것이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로테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에 우리는 커다란 팔자를 그리기 위해 서로 떨어져야만 했네.
그랬다가 그 도중에 서로 스쳐 지나게 되었을 때 보니 그녀의 얼굴에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나타나 있더군. 뭘 숨기겠어요? 프롬나드로 이행하기 위해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녀가 말했네. 알베르트는 착실한 분으로 저하고는 약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이예요. 그건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지. 오는 도중에 그 아가씨들한테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처음 듣는 소리 같았네. 잠깐 사이에 나에게 이토록 소중한 존재가 된 이 여인과 그 이야기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는 머리가 혼란해지고 멍청해져서 엉뚱한 조에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버렸네. 그 바람에 전체적인 진행이 뒤범벅이 되었지. 그런데 루테가 침착하게 나를 이끌어 주었으므로 곧 원상으로 회복이 되었네. 댄스가 아직 끝나기 전에 번개 치는 도수가 잦아지기 시작했네. 벌써 아까부터 지평선 저쪽에서 번쩍번쩍했는데 나는 그것을 기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 그런데 이젠 천둥 소리가 음악을 압도해 버릴 지경이 되었네. 이윽고 여자 셋이 대열에서 빠져나가자 그 파트너인 남자들이 그 뒤를 쫓아갔네. 홀 전체가 뒤숭숭해지고 음악 소리가 그쳤네. 한창 즐겁게 놀고 있을 때 불행이나 공포가 엄습해오면 보통 때보다 더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뒤의 감정적인 대조가 뚜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감각이 활짝 열려 그만큼 강한 인상을 받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일세. 몇몇 여자들이 갑자기 얼굴을 기묘하게 찌푸린 것도 그러한 원인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분별이 있는 한 여자는 홀 한 구석에 가서 창문을 등진 채 귀를 막고 있었네. 또 어떤 여자는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상대방 여자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네. 또 한 여자는 그 두 사람 사이에 파고들더니 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껴안았네. 이성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엉큼한 젊은 남자들의 무례한 행동을 막아내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었지. 그 뻔뻔스러운 젊은 남자들은 하늘을 향해 올려지는 불안에 잠긴 여인들의 기도를 그 아름다운 입술에서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에 바쁜 것 같았네. 몇몇 신사들은 천천히 담배나 피우려고 아래로 내려갔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집 여주인이 임기응변의 제안으로 덧문이 있고 커튼이 쳐져 있는 방을 제공하겠노라고 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지. 우리가 그 방에 들어서자 로테는 바지런히 오락가락하며 의자들을 둥그렇게 놓더니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뭔가 게임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네. 키스라는 달콤한 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는걸 하고 벌써부터 입술을 쑥 내밀며 신명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지. 숫자 세기 놀이를 해요 하고 루테가 말했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돌아가는 데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각자 자기 차례에 숫자를 부르고 그 다음 차례로 넘기는 거죠. 그것을 도화선의 심지가 다 들어가듯이 빨리빨리 불러야만 해요. 막히거나 틀린 숫자를 부르는 분은 뺨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어요. 1000까지예요. 정말 그건 가관이었다네. 그녀는 한쪽 발을 내뻗고서 돌아가기 시작했네. 하나 하고 첫 번째 사람이 부르고 그 다음 사람이 둘, 또 그 다음 사람이 셋,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는 거야. 로테는 차츰 더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네. 그러자 누군가가 틀렸네. 찰싹 로테가 뺨을 때렸네. 와 하고 웃는 사이에 그 다음 사람도 찰싹. 그러고는 더욱더 빨리 돌아가는 거야. 나도 2번 뺨을 얻어맞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때리는 것 같아서
무척 흡족스러웠네. 온통 웃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1000가지 가기 전에 게임은 끝나버렸지. 가까운 사람끼리 저마다 짝을 지어 자리를 뜨기 시작했네. 소나기는 어느새 그쳐 있었거든. 난 루테를 따라 다시 홀로 나갔지. 그 도중에 그녀는 말했네. 뺨 때리는데 정신이 팔려 모두들 소나기 꼬먹고 다 잊어버린 것 같더군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네. 저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네. 누구보다 겁이 많은 편인데도 용기가 있는 체하고 다른 분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 하고 있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힘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는 창가로 다가갔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아름다운 비가 조용히 땅을 적시고 있었네. 더할 수 없이 상쾌하고 향기로운 장미 냄새가 따뜻한 공기 속에 충만하여 우리 있는 데까지 풍겨왔네. 로테는 창틀에 팔꿈치를 괴고 서서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네.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이오코나를 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괴어 있었네. 그녀는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얹으며 클롭슈토크 하고 말했네. 나는 곧 로테가 생각하고 있는 클롭슈토크의 그 장려한 찬가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녀가 암호와도 같은 그 말로써 나에게 전달하려 한 감정의 흐름 속에 잠겨들었네. 나는 벅찬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몸을 구부려 환희에 넘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에 키스를 했네. 그러고는 다시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지. 거룩한 시인 클롭슈토크여, 네 눈에 깃들어 있는 그대에 대한 숭배와 경무를 보이고 싶구려. 앞으로 다시는 그대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노라.